제 제목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입시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뭐 이런 것들과 또 궁금하신 부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학생들도 좀 같이 듣고 있을 텐데요.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2년 후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수시원서 접수, 2년 후에 이제 이번 연도, 아니죠. 2년 후는 아니고 2023년도, 24년도 2년을 보내고 나면 3년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입시는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수능도 치르게 될 거고, 수능 성적표도 받게 될 거고, 또 이렇게 또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한 어떤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컨설팅 해드릴 부분들은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등급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은 이게 이 퍼센트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저랑 상담하신 분들은 대부분 들으셨을 텐데 우리 학생들도 알아야 되니까 이 3등급까지가 잘 보시면 0에서 4%를 1등급이라고 하고요. 4에서 11죠. 근데 지금 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가기가 조금 더 쉬워졌고요. 쉽게 얘기하면 전체에서 한 18에서 19% 정도가 현재 인서울의 정원이에요. 우리 예비고1 학생들의. 그래서 요 상위 20% 구간에 속하면은 인서울이 좀 가능하다. 그럼 어떤 게 뭐 가능하냐? 내신, 뭐 수능, 뭐 등등 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주로 이제 내신 쪽의 얘기예요. 그래서 내신 쪽이 3등급 안쪽으로 2점대 등급, 2점 몇 이런 식이면은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4등급과 5등급입니다. 이 학생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 현장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4등급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좀 공부를 하더니 3등급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한 등급 정도 올라간 거라 이게 느낌이 잘 안 나요. 4등급에서 3등급이 됐다? 그럼 뭐, 그래? 좀 잘했네? 왜냐면 1, 라고요. 보통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3에서 4로 떨어졌다 그러면 뭐 하나 떨어진 거니까 뭐 괜찮겠지. 혹은 4에서 5로 떨어졌다. 그럼 하나 떨어진 거니까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4등급과 5등급은 굉장히 넓은 구간입니다. 4등급은 23에서 40%까지를 4등급이라고 하고요. 5등급은 40에서 60%를 5등급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당 20%씩이에요. 하나당. 그래서 4등급은 이 하나가 20%, 5등급도 이 하나가 20%죠. 그리고 대학들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20%를 세분화해 놨는데 이쪽은 이제 인서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수도권 4등급 말 정도 되는 등급이 4.2등급 뭐 4.1등급 이런 등급들이 수원대의 어떤 제일 낮은 과 정도가 돼요. 종합전형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방대나 전문대 쪽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3등급은 받으면 좋구나. 그리고 당연히 2등급, 1등급 받으면 좋죠. 그리고 4등급은 받으면 안 되는구나를 인식을 해야 되고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봤는데 이제 4등급인 과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5등급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목들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뭔가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뭔가 명확한 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약간 그런 등급이구나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이제 등급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등급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자, 권역병 정시 비율을 보시면 이제 정시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권은 수시대 정시가 6대 4입니다. 정시가 40%, 그다음 수도권은 7대 3이죠. 그다음 지방권은 85대 15죠. 그래서 사실 지방대 쪽은 수시로 거의 다 뽑고 지방권의 대학은 수능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내가 수능 공부를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약간 일단 지방권 대학은 뭐 수능으로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내신으로 가면 되는 건데 수도권과 서울권은 이제 정시 비율이 높은데 이게 비단 정시 얘기만은 아니에요. 수능 시험이. 이 수시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죠. 어, 서울권은 이제 6대 4예요. 6대 4. 그 다음에 수도권은 7대 3. 그리고 지방권은 85대 15 정도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인서울권으로 갈수록 정시 비율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내신으로 대학을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성남은 내신 따기가 좀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내신으로 60%를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수능 시험도 적당하게 다 가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대학으로 갈수록 수능 시험 준비는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오늘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고 논술이라는 게 있고 실기 전형이라는 게 있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정시. 그런데 이렇게 있었을 때 요 네 개를 갖다 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정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시 쪽에서는 이렇게 다시 네 개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은 단일 전형으로 가장 많은 건 정시 쪽이에요. 인서울의 11개 대학. 그리고 나서 수시 쪽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죠. 그리고 교과 전형. 보통 이 세 개 정도로 이제 압축이 돼요. 논술 전형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건지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자, 체크 포인트는 인서울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전형이고, 사실 우리 성남권이, 성남 분시가지, 요 분시가지가 저도 여기 이제 평생 살았지만, 내신 따기가 편하다, 내신 따기가 수월하다, 내신으로 대학을 가야 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내신 따기가 분당이나 강남이나 아니면 목동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편합니다. 편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위권과 중위권과 하위권을 봤을 때 상위권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과학 같은 과목들 한두 문제 틀리게 되면 벌써 중위권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수월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내신 따기가 수월했을 때 그럼 어떤 전형에서 유리한 거냐? 바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유리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의 평균만 봐요. 예를 들어 뭐 학생부 활동 중에 뭐 동아리가 뭐였고 진로가 뭐였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냥 점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강남이나 분당권에 있는 학교들의 어떤 학생부 활동이 사실 성남 본시가지보다 좋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외고나 자사고들 이런 쪽은 훨씬 더 좋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오로지 점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남권에서 굉장히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제 제자들도 이 전형으로 인류대에 많이 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전형은 대신에 그럼 내신으로만 가냐? 내신으로만 가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이 이제 붙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은 어느 전형에서나 대부분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위수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과목들이 있으면 국영수사과가 있으면은 점수를 낼 때 요 전형은 점수를 낼 때 국어가 일주일에 5시간 들었다. 그럼 곱하기 5를 해줘요. 이게 단위수라 그러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 1학년 때는 사회랑 과학이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내게 되는 게 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을 보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실게요. 자,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어요. 뭐 연세대부터 있죠. 근데 연세대는 굉장히 좀 특이한데 연세대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을 보면 추천형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내지 뭐 두 명, 보통 이제 한 명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교과 이수 요거는 아니고요. 이제 학생부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내는지 일단 전형 방법을 먼저 보시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해요.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이 면접이 잘 없어요. 근데 연세대는 면접을 보게 되죠. 그래서 1단계에 500% 이런 게 뭐냐면 이제 5배를 뽑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명을 선발하는 학교면 10명을 선발하는 학과면 이 중에 50명을 1단계에서 합격을 시키겠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1단계 점수와 면접을 통해서 이제 5명 중에 1명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는 전형이고 대신에 수능 최저력이 없죠. 그래서 거의 종합 전형하고 비슷한 느낌의 교과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대랑 이화여대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반영 교과인데요.
반영 과목 A와 B로 구분하여 전 과목을 반영함.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뭐 가정이나 기술 과정이나 이런 건 안 중요하냐 했을 때 전 과목이 대부분 인류대에서는 전 과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 과목이 들어가고 서울권 중의대학으로 가게 되면은 국영수, 사, 과, 한, 한국사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기술 과정 이런 거 안 들어가겠죠. 하위대학으로 가면 국영수, 과나 국영수, 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 과정이나 이런 과목들이 공부해서 점수 따기가 어려운 과목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과목들은 잘 해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놔야 된다. 인류대에 가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뭐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점수 반영을 하는 이런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는 네, 좀 나중에 보셔도 돼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할 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려대인데 한 좀 차이를 보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들어가게 되죠. 면접을 안 보고요. 그럼 최저 등급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자연계든 인문계든 세 개, 이 네 개 영역 중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개 영역 중에 세 개만 판단을 해서 잘한 거 세 개겠죠. 그래서 등급의 합이 7 이내로 들어가야 한다.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들어가야 한다. 한국사 3등급이 30점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쉬운 점수거든요. 한국사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이고 만약에 의과대학을 좀 보게 되면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로 들어가야 돼요. 다 1등급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112 이런 식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의대 정도를 노리실 거면은 정시랑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이 큰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 이런 정도의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 자, 일괄 선발 방식은 이제 교과 80%와 서류 2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좋은 대학이라 이런 서류들도 좀 보게 되는 거고 보통은 교과 100%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점수만 보겠다. 서류를 보겠다는 거는 활동도 좀 보겠다는 얘기가 돼요. 이유는 연대나 고대 정도 되면요. 1.3등급 이런 애들이 지원을 할 텐데 경쟁률이 한 5대1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럼 5명 중에 1명을 갈라내야 되잖아요. 2등급에서. 그러면은 그걸 갈라내기 위해서 약간 이제 어떤 다른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서류 같은 걸 평가한다든가 면접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쉽지는 않죠. 자, 좀 중위권 대학으로 내려오면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가 될 텐데 중앙대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지역균형 전형은 나중에 또 아시게 되겠지만 그냥 추천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전형입니다. 어쨌든 수능 최저 등급이 있고요. 아까 고려대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학생부 위주죠. 여기는 비교과에선 출결만 들어간다는 거니까 출결에 이상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그냥 점수로만 가는 그런 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반영 과목을 보게 되면은 반영 교과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죠. 아까 전 과목에서. 그래서 중위권 대학으로 내려오면은 일단 1학년 때 뭐 이공계인에도 사회를 좀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이따가 입결을 좀 보여드릴 텐데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외대 같은 경우까지 내려오게 되면 외대가 조금 더 낮은 대학인데요. 외대 쪽은 반영 과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자기 전공 과목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죠.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렇게. 이런 경우엔 기술과정 이런 것들은 좀 못해도 되겠죠. 하지만 1학년 때는 다 잘 해야죠. 그래서 교과를 주요 11개 대학 교과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대랑 연세대만 면접을 보게 되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수능이 있는데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는 대학이 있어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는 그냥 100% 학생부 교과로만 뽑습니다. 한양대가 되게 특이해요. 이유는 뭐 이제 대학교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데 교과 100%이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이제 첫 번째 내신, 1학기 내신을 갖다가 잘 받아서 뭐 1, 2등급 선을 받았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쓴다. 그러면은 인서울의 중위권 이상의 대학이 되는 거예요.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자, 그런 전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문제의 학종인데 종합 전형. 이 종합 전형은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전형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수능 최저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수능 최저가 없고 대신에 면접이 있는 전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고려대 같은 경우에 고려대에 뭐 교과 전형으로 학교를 어떤 과를 가려 그런다 그러면 1.3등급 정도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다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종합 전형은 1.8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합격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좀 낮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거죠. 점수는 낮고 수능 최저는 안 들어가고. 하지만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점수로 가는 게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지 종합전형 그거보다는 준비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자,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일단 많이 뽑잖아요. 그죠? 서울권에서.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일단 교과 발전 스토리, 뭐 비교과 스토리, 이게 이제 항목들인데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항목들. 제가 이따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보통 학생부에 적혀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교과 등급, 몇 등급인지가 나오고요. 여기에는 표준 편차랑 평균도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나온 세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과목 선생님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써주는 거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다라고 500자를 써주게 됩니다. 과목당 써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과목이 5과목이면은 2,500자가 기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있는 게 진로 활동 700자, 동아리 활동 500자, 자율 활동 500자,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행동 특성 종합 의견, 행특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500자. 이런 것들이 요 외에도 봉사를 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죠. 학생부에. 이거를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뽑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회사에 약간 이력서 내는 느낌이 되는 거죠. 나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이력서.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다 잘하면 좋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등급이 나와야죠. 점수.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된 학종에 대해서 작년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3월에 우리 예비고1 학생들한테도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아리나 이런 것들 결정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는 교과가 중요해요. 교과. 그래서 교과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고 바뀐 학종의 포인트들. 비교과 스토리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조금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대는 종합전형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윤. 요번에 이제 우리 통생고에서도 이제 저 직윤으로 서울대를 한 명 갔는데 그 친구도 이런 그러니까 보통 이 성남 우리 본시가지에서 서울대를 갔다 그러면 대부분 다 지역균형 전형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서류를 보고 면접을 보는 전형이고 그다음 최저 기준이 있죠. 수능 최저 기준. 3개가 7 이내. 그죠? 막 되게 높은 건 아니에요. 서울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평가 내용은 의과대학을 제외하고 의과대학은 조금 더 디테일한 면접을 보거든요. 세부 면접. 10분 내에 어떤 면접을 갖다 실시를 하죠. 그런데 이 직윤 말고 그냥 종합 전형에서는 구술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직윤이고 이제 직윤 말고 그냥 종합 전형에서는 이런 구술고사들이 들어가 있죠. 구술고사는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준비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구술고사를 보고 이제 가는 아이들은 어떤 저 뭐죠? 특목고 아이들, 그죠? 특목고 아이들이 좀 많아요. 자, 역시 뭐 최저 등급도 이제 있는 편이고 서울대에. 그래서 종합 전형은 이제 문제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등급 환산 기준 이런 것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등급을 갖다가 뭐 어떤 과목을 반영을 할 거고 그 반영한 과목의 내신 평균이 뭐 2.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내는 거는 교과 전형에서 필요한 것들이고
종합전형은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내기는 해요. 아, 나 그냥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2.3이면 합격할 수 있는지. 하지만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어떤 그 안에 담겨 있는 스토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사실은 이제 좀 좋은 고등학교, 쉽게 얘기하면 좋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그런 전형이었죠. 근데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수상 경력 없어졌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다음 독서 목록도 없어졌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일반고 학생들한테 좀 유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이해서 넣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세대는 교과 전형에서 면접이 있고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요. 특이하죠? 반대로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 종합 전형은 최저 기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려대는 있는 거죠. 연세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대로 갈수록 최저 등급도 보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한양대쯤으로 오면은 여기는 수능 없죠. 면접도 없고요. 되게 특이하죠. 학생부로만 선발한다. 그래서 한양대는 학생부로만 대부분 다 선발을 합니다. 학생부를 보고. 굉장히 특이해요. 경희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스탠다드죠. 면접 평가를 보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면접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항목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요. 요거예요. 자, 면접에서 중요하게 보는 항목들은 대학들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비슷해요. 자, 하나씩 보시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종합전형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첫 번째 학업 역량 30%죠. 이거는 간단해요. 교과 성적이 좋으면 돼요. 그다음 수행평가 같은 것들을 할 때 수행평가를 좀 성실히 하면 왜냐하면 수행평가가 세특에 많이 쓰이거든요. 세부 특기 사항에서 과목 선생님이 수학 담당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 적어주는 건데 적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수행평가 때 뭘 발표를 해서 뭐 이런 학생이고 얘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다. 근데 등급을 받던 1등급인 거죠. 그럼 좀 증명이 되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1학기가 마치게 되면은 요 세특을 갖다가 좀 이제 수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떤 걸 더 집어넣든가 더 쓰든가. 이게 500자를 써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힘드신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한 4개 반만 가르친다고 할게요. 4개 반 더 가르치지만 한 8, 90명 되겠죠? 수학 선생님이. 그럼 이 90명 거의 세특을 수학 선생님 다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잘 아시다시피 컨트롤 CV가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그죠? 어떤 약간 몇 개의 유형들을 정해서 거기에 어떤 첨가되는 것들을 좀 첨가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갖다 학생들한테 주게 되고 학생들이 수정하는 기간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요 내용을 알고 내가 이제 좀 집어넣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집어넣는 그렇게 종합전형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인데 요게 이제 좀 별표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핵심 같은 것들인데요. 뭐냐면 이공계 학생들은 수학하고 과학을 잘해야 돼요. 문이과 학생들은 국어, 사회,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반대로 가게 되면 전공 적합성하고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학과를 가려고 한다. 근데 우리 학교에 물리 1과 2가 개설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물리가 점수가 안 나올 게 두려워서 물리 2를 선택을 안 했다. 이런 것들까지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련된 전공 학과들은 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따가 뭐 질문한 것들 중에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인성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이나 뭐 자율활동 등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율활동 임원활동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쉽게 얘기하면 봉사활동 뭐 쓰는 난도 없어졌고 뭘 했는지 정도만 나오거든요. 제가 신학기가 되면서 봉사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스토리가 당연히 학업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점수 안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얘랑 얘가 어떤 종합전형의 핵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볼게요. 1학년 때 이런 경우 잘 없지만 1학년 때 4등급이었어요, 아이가. 어떤 수학이라는 과목이. 근데 2학년 때 3등급이었고 3학년 때 2등급이었어요.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1학년 때부터 2등급이었던 애가 있는데 한번 3이 됐다가 2가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교과 전형의 평균을 매겨보면 당연히 이 친구가 잘했죠.
그치만 종합 전형에서는 이 친구를 더 높게 평가해 줄 수도 있는 게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발전 스토리 같은 것들도 다 필요하다. 자, 그러면 종합 전형이 인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준비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복잡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순간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 점수 잘 받고, 그다음 동아리 해야 되면 동아리 열심히 해서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 평가도 보면은 면접 평가 항목도 비슷해요. 여기는 인성과 전공 적합성을 보는데 이게 경희대거든요. 근데 아까 봤듯이 발전 스토리,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어떤 서류 평가가 비슷해요. 그걸 면접에서 인제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복잡하지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좋은 대학에선 수능 최저도 들어가고 있다. 그죠? 서울대 직윤에선 수능 최저가 또 들어가고 있죠.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얘기들인데, 최근 거예요. 인제 최근 건데 요런 거. 그죠? 자율 동아리도 미반영, 개인 봉사활동 실적 미반영. 그죠? 그다음에 수상 경력 미반영, 독서 활동 미반영. 많은 것들이 미반영됐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특목 자사고 애들한테 유리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반영되면서 우리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설명을 다 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인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 학기 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종합 전형이란 게 어떤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인서울에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인제 순위가 있는데 1 번이 교과 성적이고요. 2 번이 면접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과 활동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활동이 내가 잘한 것 같아도요, 내가 동아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진로 활동도 잘하고 이렇게 잘한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해요. 특별할 게 잘 없어요, 잘한 게. 그죠. 특별한 거는 이런 데서 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교과 성적이라는 게, 교과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교과 성적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좀 쫓기고 있긴 하지만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A 학교랑 B 학교가 있다고 볼게요. A 학교의 표준 편차가 높아요. B 학교는 좀 낮고. 그냥 쉽습니다. 표준 편차가 높으면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얘도 1 등급이고 얘도 1 등급이에요. 이랬을 때 종합 전형에서는 얘가 더 잘했다라고 이렇게 쳐 줘요. 이런 게 종합 전형. 교과 전형에선 둘 다 같은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결을 보시면 한양대학교를 좀 가져왔는데, 요즘 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정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일반고 아이들이 교과 전형은 대부분 다 일반고가 거의 다, 그죠?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교과 전형이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교과 전형이 우리한테 좀 유리해요. 종합 전형은 일반고가 50%가 안 되죠. 이쪽이 좀 유리한 전형이다. 그죠? 그다음 논술은 이제 65%, 나머지. 그다음에 정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정시 쪽은 이제 한 60-70% 정도, 그죠? 일반고생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요 전형이 좀 끌리긴 하는데, 이 전형이 서울권의 좋은 대학을 가기에 우리한테 유리한 전형인가는 좀 물음표가 찍혀요, 사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자, 물론 잘 준비하면 됩니다. 통생고등학교에서 고려대 학종으로 요번에 인제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준비한 학생이죠. 통생고는 또 준비하기가 좋은 학교고요. 자, 입결들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이거는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건축학부에 보시면 내신 50% 컷이 1.85, 70% 컷이 1.87 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0 명을 100 명을 뽑는다고 볼게요. 100명 중에서 합격생 중에 50등 한 친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친구의 점수예요. 70등 한 친구의 점수죠. 0.02점 차이밖에 안 나죠. 그러면 커트라인은 이거보다 좀 더 아래쪽에 있겠죠. 근데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래서 대충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적는데, 이게 지금 종합 전형이잖아요. 되게 특이한 것도 있어요.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보세요.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곳이 있고요. 70%랑 50%가 점수 차이가 이렇게 거의 안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죠? 자연계 의료학과 너무 점수가 낮게 나왔죠. 그래서 종합전형 서류로 인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런 점수 차가 좀 많이 나는 경우들은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자사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인제 좀 그래도 좀 애들이 좋아하는 학과 중에 하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50%랑 70%가. 그럼 이 친구는 자사고 학생일 친구 자사고 학생일 그런 가능성이 높고 이 뒤로는 그런 애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서울권 상위 대학으로 갈수록 요 갭이 좀 커지게 되고 인제 수도권이나 지방대로 갈수록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서울시립대 학종 입결인데 학종 보시면 이게 전체에서는 요런 학종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2.8 등급인데 여기 괜찮은데 한번 써 볼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일반고생들의 합격선은 그거보다 훨씬 높았다 이런 얘기죠. 특목고는 훨씬 낮았다. 그래서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서울 내신 등급은 교과 전형은 2초 혹은 더 좋은 대학은 여기 인제 커트라인 쪽을 얘기한 거고요. 여기가 거의 마지노선이란 얘기고 종합 전형은 이 말이 거의 마지노선이 될 겁니다. 자 그 외에 인제 논술 전형과 정시가 있는데요. 논술 전형은 인제 뭐 10% 정도를 뽑게 되고 논술 시험이 뭐냐 그러면은 논술 시험은 이공계에서는 수리 과학이 많아요. 수학하고 과학을 잘해야 되는 거고 인문계에서는 인문 논술인데 보통은 국어 능력은 당연히 필수고요. 사회랑 관련된 어떤 시사들이 되게 많고 과학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교양,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이런 걸로 글을 쓰는 거고 이거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 정도의 어떤 답안지를 서술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한테 유리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 국어랑 영어는 되게 못한다. 근데 수학, 과학은 내가 좀 잘한다. 끝내준다. 그럼 한번 도전해 봐라라고 인제 추천하는 전형인데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수능 시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에서 수리과학 논술로 단국대 이상을 가려고 하면은 최소한 수능 시험이 2 등급 이상은 받을 수 있는 학생이어야 돼요. 재주가 좀 있어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과목에 재주가 있는 경우에 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과학 두 과목 혹은 사회 두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인제 인서울에서 단일 전형으로는 가장 많이 뽑게 되고요. 요새는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성일고, 위례안빛고, 효성고 같이 시험이 좀 어려운 학교들은 고등학교 2 학년쯤 되면 인제 내신 쪽으로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수능 논술 쪽으로 좀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트렌드가 뭐 그런 트렌드를 좀 타고 있죠. 근데 잘 보셨다시피 학생부 교과나 종합도 인서울을 노리게 되면 지방권이 아니면 수능 시험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인제 용어들에 대한 설명인데 이 용어는 나중에 아셔도 되고요. 다만 이런 거예요. 높은 대학은 표준 점수를 좀 본다. 낮은 대학은 백분위를 본다. 이렇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백분위는 퍼센트예요. 전국에서 뭐 1%를 했다든가 4%를 했다든가 뭐 그럼 얘는 99 점이 되고요. 얘는 96 점이에요. 10%를 하게 되면 90 점이 되죠. 이런 점수 차만 반영을 하는 거고 난이도 차는 반영하지 않죠. 근데 표준 점수는 난이도 차까지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같은 점수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둘 다 70 점인 학생인데 그러면 당연히 백분위 점수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표준 점수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더 복잡한 이야기인데 정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수 1, 수 2, 미적 이렇게 있는데 미적이 선택 과목이거든요. 요쪽에다가 좀 더 점수를 많이 줘요, 가중치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 점인데 이게 64 이게 6 점인 거랑 그다음에 이게 60 점이고 이게 10 점인 거랑 하면 이 친구가 점수가 더 잘 나오게 됩니다, 표준 점수가. 그래서 어떤 난이도와 가중치를 반영한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연계에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느냐 잘 보시면 서울대 그죠? 수학 많이 보죠. 국어도 요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영어는 감점제고요.
이 3개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수학이에요. 연세대, 고려대 당연히 수학 많이 보고요. 그다음 탐구 쪽도 만만치 않죠. 서강대 수학 많이 보죠. 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쭉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공계에선 수학하고 과학을 좀 많이 봐요. 자 그리고 네 인문계에서는 당연히 국어랑 영어 쪽을 좀 많이 보는데요. 특이하게 수학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제가 인문계 자료가 빠져 있네요. 네. 나중에 보여 드리도록 하고 정시 입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제 스카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보면 자 요게 인제 100 분위 퍼센트로 왜냐하면 이 표준 점수는 봐 봐야 느낌이 안 와요. 그죠? 300점 만점에 253 점이 어떤 건지 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퍼센트 기준으로 하면은 서울대는 보통 한 그죠? 자연계는 마지노선이 한 4% 대, 인문계는 2% 대죠. 그래서 1 등급이 좀 넘어가야 되는 등급이고요. 스카이 쪽은 예전부터도 한 4% 정도 대였는데 여기는 한 6% 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학생 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전에 비해. 줄어들면서 그래도 스카이는 4%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자기들 정원도 줄이면서. 그렇지만 이 밑에 대학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보통 10%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런 대학들이 가능해요. 2 등급선대가 되거든요. 10%면 아까 2 등급이 11% 까지였죠. 그래서 전 과목이 인제 한 2 등급 정도 수능에서 그러면은 인제 요런 대학들이 가능한 거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국민대, 숭실대 이런 데는 거의 한 14% 그죠? 가천대가 한 85점 대학이에요. 물론 가천대는 점수 산출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계열이죠. 이렇게 15% 정도 되는 점수들. 거점 국공립대학들이 원래는 인서울 뭐 최소한 단국대랑은 비슷했었는데 좀 최근에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 국립대들이 좀 가기가 좀 편해졌다 예전에 비해서. 뭐 요런 퍼센트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시 쪽도 인제 뭐 하다 보면 인제 해볼 만한 그런 점수대가 될 거고 한양대 입결도 이렇게 한 7-8% 정도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수능 점수가 몇 점 정도면 되는 거냐 뭐 이런 건데 일단 2 등급 이상이면 아까쯤에 인서울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80점 정도죠. 언어와 매체는 77 점. 그죠? 수학 같은 경우는 78 점, 76 점. 뭐 생각보다 낮죠. 점수로만 보면. 중학교에서 올라올 때 뭐 다들 인제 100점 받고 90점 받고 이런 점수랑 생각하면 좀 많이 낮죠. 영어 같은 경우는 2 등급 당연히 80 점이죠. 한국사는 3 등급 이상이면 거의 다 만점인데 30 점밖에 안 돼요. 이게 50점 만점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화원, 물원, 뭐 생원 이런 것들은 보통 2 등급 거의 40 점대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됩니다. 좀 어려우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수능 시험도 좀 해볼 만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 학년 때는 일단 다른 거 없어요. 교과 점수 잘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종합 준비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다가 고등학교 1 학년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고등학교 2 학년 설명의 제목이 "전략적 공부를 시작할 때이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신이 인제 안 되겠다 싶으면 정시 쪽으로 옮기는 거고 뭐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논술이나 약수령 논술 이런 쪽으로 인제 옮겨가겠죠.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하여간 끝까지 가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좀 밀어붙일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설명들은 마쳤고 지금 제가 인제 4개 얘기를 했거든요. 인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 그죠? 각각의 퍼센트와 어떤 걸 보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여기서 인제 공부에 대한 가이드도 들어갈 텐데 그전에 Q&A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질문지를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이 하세요. 예비 고2나 예비 고3들은 좀 더 많거든요. 물론 오늘도 많아요, 예비 고1도. 그래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효성고를 지망한 학생인데 의대가 목표라고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러면 "의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가 될 거잖아요. 사실 제 제자 중에 효성고로 가서 의대를 준비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재수를 인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의대생들 재수생들이 많으니까 뭐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됐냐면 효성고가 이제 내신 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신 따기가 어렵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친구 예를 들면 그 친구는 1학기 성적이 전교 8등이었어요. 잘했죠. 효성고 내노라 있는 애들 많이 모이는 학교인데 200명 중에 전교 8등이면 1등급입니다. 그런데 실제 받은 내신 등급은 2.1등급 정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토탈에서 평균을 냈을 땐 전교 8등이지만 과목별로 봤을 땐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국영수사과가 있으면 한국사도 있을 거고 그다음 기술과정이나 이런 과목들도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얘는 이제 2등급을 받았다. 얘는 1등급을 받았다.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을 받았다. 2등급을 받았다. 뭐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계속 전교 1등을 해서 1등급을 받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효성과 아이들은 좀 상위권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문제 차이로 실수 하나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1학기 내신 성적이 2점대였고 2학기까지도 한 2점대를 유지한 것 같아요. 그럼 2점대 등급이면 일단 의대는 학생부 전형이나 교과 전형으로는 약간 물 건너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정시 위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보셨듯이 의대는 정시를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수시로 가고 싶을 텐데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논술이든 정시든 수능 최저가 다 들어가죠. 혹은 종합에서 일부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심층 면접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접도 봐야 되고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고 그럼 정시 점수가 어차피 1등급을 노리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좀 제가 결론을 내려드린다 그러면 정시 위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정시 위주로 가면은 효성고는 내신 준비가 돼요. 왜냐하면 소유성고에 있는 그 과목들, 국영수사과 여기는 전부 다 정시 위주의 교재들을 부교재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시 위주의 내신 준비를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좀 설명이 부족하면은 다시 나중에 저한테 의뢰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컨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한양대 기계공학부, 기계공학부를 가시려고 하는 거죠. 가천대 기계공학부의 등급 컷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한번 볼게요. 한양대 직윤입니다. 한양대 아까 보셨지만 한양대는 수능 최저 등급이나 면접이나 이런 걸 안 봐요. 그냥 학생부만 가지고 가서 점수가 좀 높아요. 자, 보시면은 기계공학부가 지역균형 전형 1.3 정도 되죠. 70% 컷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1.3. 오히려 뭐 서강대나 연세대보다도 더 높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균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그렇죠.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천대 쪽에 보시게 되면 가천대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일단 이게 2.7 정도 되죠. 그래서 가천대는 대부분 2.5 정도 선에서 교과 전형이 형성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가천대는 내신 산출하는 방법이 다른 학교랑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 지금 궁금하시면 제가 가천대에 대해서 설명회를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밴드를 찾아보셔도 되고 학원으로 좀 의뢰를 하셔도 돼요. 그럼 내신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뭐가 다른지 이렇게 좀 아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3등급밖에 안 나오는데 가천대 등급으로 환산하면 2.5라든가 그래서 2.5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3등급 정도 선이면은 좀 이제 환산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종합전형이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종합전형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빼먹은 것 같아요. 아까 찾아놨는데 근데 종합전형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1.3등급에서 뭐 1.5등급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또 한양대는 보셨죠? 가천대 말고. 가천대 얘기를 드리면은 가천대는 3.5등급 선에서 종합전형의 합격선이 결정이 되는 학교입니다. 조금 더 할만하죠, 3.5등급. 근데 이제 다른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면접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부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자, 요 얘기도 이제 있으셨어요. 내신이나 수능에서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무슨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뭐 표준 편차, 뭐 등수가 바뀌던데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학생인데요. 가고 싶은. 컴퓨터공학과 요새 굉장히 좋죠. 뒤에 진로에 대한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판교가 테크노밸리잖아요. 제가 최근에 판교의 인사 담당관의 강의를 들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의 인사 체계를 좀 만드시는 분이라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개발자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전 회사 연봉의 2배를 준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즉시 1억을 현금으로 준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자를 받고 약간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스타트업 기업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는 전도가 좀 그래도 유망하죠. 네. 시대에도 좀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참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점수도 좀 높아지는 경향이고요. 지금 생명공학하고 화공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공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건 표준 편차가 맞아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평균에서 많이 분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좀 상위권도 좀 많고 뭐 중위권 이렇게 좀 약간 골고루 나눠져 있는 경우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러면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평균 점수대에.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은 난도가 좀 크다라고 난도가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 학교가 물론 그런 특징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평균점하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난도가 어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걸로 어떤 등수가 바뀌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은 수능 시험이죠. 수능 시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표준 점수라는 게 있다고.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만약에 뭐 큰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지만 여기에 1등급인 학생이 있다. 그럼 표준 편차가 큰 학교의 1등급인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도 한 학교 내에서 뭐 물리랑 뭐 수학이랑 등등 있는데 수학은 표준 편차가 좀 낮았고 물리는 좀 높았다고 칠게요. 그럼 물리 시험이 좀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만 선택을 했다. 그럼 현재의 기준으로 1등급은 한 명만 1등급이에요. 10%까지가 2등급이니까 4명까지가 2등급이고요. 전교 5등은 3등급입니다. 그럼 전교 5등인 학생이랑 4등인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표준 편차는 좀 높았고요. 점수가 평균 점수가 80, 평균 점수가 40점이라고 할게요. 평균. 근데 이 5등인 학생의 점수가 70점이고 이 친구가 75점이다. 물론 4등을 알 수는 없지만 70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대학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표준 편차 높았으니까 난이도가 어려웠을 거고 평균 점수가 40점인데 표준 편차 계산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점수 Z점으로 환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5등이 70점 받은 게 4등하고 4등 71점이라 그럴게요. 별 차이 없게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은 완전히 다르지만 2등급, 이게 3등급이지만 그래서 대학에서 따로 점수를 뭔가 표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좀 높이는 겁니다. 혹은 뭐 어려운 학교에 가서 시험이 어려운 학교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움이 되겠죠.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개가 다 비슷한 질문이라 일단 내신 문제랑 모의고사, 수능 문제 스타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또 내신 관리 어떻게 하는지, 수시, 정시 중에는 뭘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둬서 공부해야 할지, 이거에 대한 대답은 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영어를 갖다가 놓고 볼게요. 왜냐하면 영어를 갖다가 관심 있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르쳐 왔거든요. 그럼 영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영어가 평상시에 내신 공부를 가르치진 않죠. 평소에 단어도 외우게 하고 문장에 대한 독해도 하게 되고 문법 공부도 하게 되죠. 회화 공부도 하게 되고요. 듣기 평가나 이런 것들도 공부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막 쌓이다가 내신 기간이 되면은 진도별로 공부를 하게 되죠. 학교별로 이제 묻게 되죠. 그랬을 때 평상시에 이제 영어학원의 레벨이 높은 반에 있는 학생과 레벨이 좀 낮은 반에 있는 학생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내신 시험에서 누가 더 시험을 잘 볼까요? 물론 얼마나 하느냐의 차이지만 둘 다 똑같이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 친구가 더 잘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런 기초 학습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능 시험은 이쪽이에요. 제가 수요일마다 풋살을 하는데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풋살을 할 때 처음에는 정말 못했습니다. 정말 못했어요. 근데 제가 PT를 받았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헬스를 좀 했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좀 잘하게 됐어요. 자, 이런 PT를 받는 이런 것들이 수능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씩 얘기를 들으면 국어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 제가 이제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충북대 의대를 다녔고 중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서 거의 1% 안에 들었어요. 수능 시험으로. 그래서 제가 이 공부들은 잘 할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는데요. 국어는 논리력을 묻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보통 국어는 이렇게 세 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둘 중에 헷갈린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헷갈려서 4번을 답으로 써요. 시간에 쫓기니까. 너 왜 4번 답으로 했니? 그러면 선생님 필이 왠지 4번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논리로 바뀔 수 있으면 4번인 근거가 있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공부가 좀 되는 거예요. 국어 과목에 대해서 학교 시험을 보게, 내신 시험을 보게 되면 만약에 문학 파트다 그러면 한 5개 정도의 지문이 나올 거고 여기에 문제 수가 한 3, 4개씩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러면은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라고 치고 이 지문에 대한 공부는 다 했다고 볼게요. 뭐 시어가 어떤 게 중요하고 주제가 뭐고 뭐 이런 공부는 다 했다. 개념 공부는. 그랬을 때 여기서 이걸 다 맞추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막 틀리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끝에 번호들을 주로 틀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틀리는 친구들은 독해력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끝에 문제들을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논리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겁니다. 헷갈리는 문제들을 못 푸는 거죠. 수학으로 치면 좀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력이 여기에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골고루 틀리게 돼요, 조금. 이걸 극복할 수 있으면 갑자기 점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게 국어 과목입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은 이 논리력을 기를 수 있는 공부들, 문법이야 뭐 당연히 이제 외운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비문학, 비문학에도 갈래가 많아요. 사회, 과학이 있고요. 과학 기술도 있고요. 과학에도 물화생지가 있고요. 사회에도 윤리, 사상, 경제, 법 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많죠. 음악 뭐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요. 예술도 나오기도 해요. 비문학에. 그다음 문학 쪽에서도 갈래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랑 소설이 있고 시에서도 현대시랑 고전시가 있고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이 있고 그다음 극수필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많은 장르들 중에 일부 장르가 시험 범위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평소에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들이 내신 시험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어도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분석지를 보여드리겠지만 보통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변별력 문제를 조금 선발해 보면요. 한 학교마다 3문제 정도의 변별력 문제가 있다. 뭐 17, 18번 논술형 1번이 어려웠다. 그럼 이 중에 한 2개 정도는 수능 스타일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수능 스타일의 문제들은 여기 이제 내신 문제랑 수능 문제 스타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중학교 내신 스타일은 약간 좀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다. 좀 빤하죠. 예를 들어서. 근데 수능 문제는 개념을 가지고 노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개념은 심플한. 그래서 흔히들 응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응용이 안 된다. 그죠? 응용이 좀 더 깊어지는 게 심화학습이 될 거고요. 수학 쪽 얘기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좀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 시험에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수능 공부를 좀 하시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내신 관리는 뭐 요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뭐 내신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전체적으로 공부도 다 잘해야 되고. 그런데 요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마무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 중에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둬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시험을 보는 달은요. 5월, 7월, 10월, 12월입니다. 중간 기말고사. 그러면 4월, 6월, 9월, 11월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수행평가 및 내신 집중 기간이죠. 그럼 그 외의 기간들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겨울방학도 많이 껴져 있고 이런 기간, 이런 기간들은 수능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수능 공부는 국어랑 영어입니다. 수학은 할 수가 없어요. 수학은 11월 모의고사를 볼 텐데요. 6월하고. 근데 아까 7월이 기말고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6월 달에 모의고사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는 수능 시험, 이거는 대학교 입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12월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11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역시 준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기말고사 범위랑 요때 모의고사의 범위가 너무 달라요. 모의고사 범위 이만큼이거든요. 이때까지 시험 다 본 거 대신. 근데 기말고사 범위는 이 모의고사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수학은 모의고사 준비보다는 내신 준비 위주로 가는 게 좋아요. 심화학습 좀 많이 하고. 하지만 국어랑 영어는 진도가 있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어랑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과 고3이 완전히 달라요. 난이도가. 그래서 빨리 일찌감치 좀 선행이 돼서 영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들 많죠. 고2 거 풀고 있다. 그리고 고3 거 풀고 있다. 고1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의고사 공부를 반드시 지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것에 비중을 더 둬서라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금 전략적으로 할 때 얘기를 할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둘 다 열심히 하는 걸로. 자, 평생고에 대한 얘기는 잠깐 조금만 이따가 하고요. 자,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진로를 가볍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 뭐 생공, 화공, 아까도 얘기했듯이 컴퓨터공학과 이런 쪽이 좀 이제 강세인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약대, 의대, 교대, 사범대 이런 약간 전문 직종들은 당연히 인기가 많죠. 그 외에 애매한 것들이 문과 쪽에서 어떤 취업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은 문과 말고 이과 전성시대라 그러죠. 그렇지만 좀 약간 평범한 선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포함이 되는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학생의 성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이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게 1번이 돼야 될 것 같고, 혹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면 부모님들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취업을 하게 되겠죠. 그럼 취업에 좀 유리한, 그리고 내 성격이 약간 공무원 계열과 좀 어울린다 그러면 약간 이제 전문 직종 쪽으로, 그죠? 아니면 내가 좀 사회생활을 잘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공계에 그냥 평범한 과에서 진학하는. 그래서 얘는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트렌드를 타는 것들을 좀 원하시는 거면 제가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진로 전문가랑 뭔가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거의 이제 얘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거의 1시간 됐는데 제가 앞으로 한 5분에서 10분 내로 끝내도록 할게요. 자, 겨울방학에 뭘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죠. 학원에서 수업 듣는 외의 과목들 뭘 해야 될까요? 3월 모의고사 아니에요, 일단. 3월 모의고사는 안 보는 학교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는 중등 과정이죠. 중간고사 첫 시험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만나는. 혹시 보더라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중간고사 될 텐데, 이번 겨울방학에 꼭 해야 될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하루가 24시간이고요. 밥 먹고 뭐 하는 시간 3시간. 우리 학생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2시간 빼줄게요. 유튜브도 봐야 된다 그러면 유튜브 2시간 빼줄게요. 잠도 자야 되니까 8시간 빼주고. 자, 다 합치면은 15시간 나왔죠? 그죠? 24시간에서 빼면 아직도 9시간이 남아있어요. 그죠?
사실 겨울방학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5시 반 정도에 학교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5시 정도에 끝나서 어딘가로 이동하면 5시 반이 되는데 어쨌든 5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한다 그래도 이게 9시간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학원도 가야 될 거고 밥도 먹고 이동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고1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하이탑반 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때 5시간 찍으면 일반고에서는 거의 탑 수준이에요. 5시간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학원 다니고 이런 시간 다 빼고 그럼 5시간 정도 찍으면 탑 시간인데 탑인데 방금 전에 9시간 계산했었잖아요. 유튜브 2시간까지 넣어서. 그러니까 하루가 이틀 이상이 되는 시기가 겨울방학입니다. 주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수학하고 영어는 대부분 이제 뭔가 콘텐츠가 있을 거고요. 그럼 매일같이 이거에 대한 수학 숙제 및 공부를 하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요거를 하면서도 시간이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시간에 꼭 했으면 좋겠는 거는 공통과학과 공통사회입니다. 공통이 아니라 통합이에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욕심을 좀 부려보자 그러면 국어, 수능입니다. 근데 욕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다 필요해요. 다. 다 중요하고. 이런 거는 거의 필수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 이공계생들은 통합과학 당연히 필수예요. 통합과학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게 물화생지로 나뉠 거고요. 통생고 얘기 좀 이따 할 건데 통생고는 이 네 과목을 다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럼 물화생지로 나누게 될 거고 이 물화생지를 잘할 투 이제 3학년이 되면 투 과목으로 바뀌게 되고 그죠? 그럼 잘하려면 얘를 잘해야 되겠죠. 통합과학. 근데 중등 기초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코로나 시대에서 살았고 아이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고 한 8, 90점 혹은 뭐 안에서 3, 40점 기초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과학 선생님이 위례 쪽과 분당 쪽에서 출강을 하시는데 근데 저희 성남 쪽 아이들이 기초가 가장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한번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전국 경쟁이거든요. 대학교 입시는 여기입니다. 여기. 통합과학. 중학교의 기초도 필요하고 앞으로 전개될 부분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중학교의 기초를 보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이공계생들은. 문과 계열 학생들은 1학년 때만 통합과학이 들어갈 텐데 아까 보셨듯이 인서울의 괜찮은 대학교들은 과학이 들어가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사회 2개, 과학 하나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과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중학교 때 좀 부족했던 걸 이번 겨울방학에 메꾼다라고 하면은 이런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EBS 인강, 뭐 다른 인강도 괜찮아요. 뭐 메가스터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EBS 인강 무료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EBS 교재들로 개념 선행 정도는 하는 게 좋겠죠. 혹은 학원을 다닐 여유가 있으시면 학원에 다니시는 게 관리가 좀 확실히 되겠죠. 그리고 수능 국어는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모자르지 않습니다. 국어는 전 과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공부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계획을 잘 짜셔서 혹은 저 뭐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뭐 독서실이나 뭐 등등 저희 학원에서도 혹시라도 이게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스터디 카페가 낮에 2시부터 5시가 비어요. 그래서 요 3시간 타임으로 해서 주 4일 화수목금 3주간 필요한 학생들을 좀 이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 관리형 독서실 비슷하게 질문도 좀 받고 비용은 지금 산정하는 건 한 15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잘했다. 그러면 50%를 페이백 해줄 예정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학생들은 학원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프로모션 할 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공부를 꼭 시키세요. 정말 중요해요. 자, 겨울방학 때 또 이것도 관리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겨울방학 특강 스케줄 들어가면 대부분 매일 할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그냥 학기로 들어갔을 때 보통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치고 여기가 수학 학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보통 중학교 때는 영어 학원을 다녀와서 수학 숙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날 수학을 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학원을 갔다 와서는 영어 공부를 해야죠. 까먹기 전에. 그리고 수학을 복습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 수학 학원을 갔다 와서 중학교 때는 다음날 영어를 가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수학 학원을 갔다 와서는 수학 숙제를 하세요. 그리고 영어를 전날 공부해 놨잖아요. 이걸 좀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만 공부하던 게 이렇게 두 개씩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몸에 붙였으면 좋겠거든요. 이것만 돼도 정말 어지간하게 재주가 없지 않으면 4등급, 3등급은 다 받을 거예요. 이것만 돼도. 왜냐하면 복습이 되니까. 그렇죠? 선행학습은 여기 적어놨듯이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 열심히 한다. 이걸로는 등급 나오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좀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베이직센을 열심히 한다고 볼게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베이직센에 있는 건 다 알았어요. 거기까지도 힘들었죠. 학교 시험 보면 20점 맞출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직센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는 20점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쪽까지는 무조건 진행해야 돼요. 라이트센까지는. 그래야 한 6, 70점 학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게 4등급 점수가 될 거고요. 여기서 한 두 문제 정도 더 맞추면 3등급, 2등급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라이트센 정도를 봤다.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지금 고등관에서 라이트센 정도를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좀 욕심을 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에 자꾸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런 게 이제 자기 주도성이죠. 학원에서도 이렇게 챌린지 2반 같은 경우에 심화 문제를 가끔씩 보게끔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랑 내가 해야지 하고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예비고1 학생들은 뭔가 이제 내가 입시도 있고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면 좀 자기 주도적인 그런 성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엔 그런 것들만 형성이 되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냥 통생고 얘기만 마저 할게요. 통생고는 좀 알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통생고에 대한 특이사항들을 몇 개 얘기하면 통생고는 평가 계획이 일단 다르죠. 수행평가랑 지필평가의 비율이 4대 6인 학교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많이 보죠. 물론 과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5대 5인 경우도 있고요. 4.5대 5.5인 경우도 있고 3대 7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행평가 비율이 높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자주 보고 좀 높아요. 그러면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요? 그래서 지필평가는 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랑 컨설팅 의뢰한 친구가 있는데 내신 등급이 2점대 완전 극초반이에요. 현재까지 예비 고3인데 이화여대를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수능 시험을 봤더니 지금 수능 시험 결과가 한 3등급대 정도 나오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 이러면 고3 되면 4등급 나온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수능 준비가 좀 잘 안 되어 있죠. 내신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교과 전형으로 좋은 대학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통생고도 좀 비슷해요. 내신 시험이 쉽기 때문에 수능 시험 준비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가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학교 시험이. 어쨌든 현재는 그렇고 수행 평가가 많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 조금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과학 중점 학교죠. 그래서 과중반이 있죠. 과중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성이 될 거고 수학하고 과학 점수만 봐요. 국어, 영어 말고. 자, 과중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좀 이제 중점적으로 과학을 다루게끔 하는 반인데 물화생지를 당연히 이제 다 배울 거고 풍생고는 선택 과목이 4개를 다 해야 돼요. 물화생지. 그래서 다른 과목은 3개를 하거든요. 다른 학교들은 좀 더 부담이 있죠. 대신에 잘했을 때 종합 전형에 또 역시 유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중반의 혜택은 약간 좀 활동 자체를 특이한 것들을 좀 많이 시켜줘요. 동아리라든가 진로 활동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과학도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심화 과학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공부를 좀 잘하고 이공계인 학생들한테는 좋은 학교가 되죠. 그래서 풍생고는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다르고요. 입결을 보면은 뭐 합격 결과, 입결은 뭐 다른 학교랑 뭐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느냐를 봤을 때 이공계의 종합 전형으로 고려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에 좀 강한 학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일반고 중에서는. 네. 자,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는 마치고 얼굴 뵙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들으셨나요? 제가 1시간 넘게 떠들어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얼굴 뵙고 했으면 좀 더 제가 웃겨드리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힘드셨죠, 어머님들? 네, 말씀은 없으셨지만 힘드셨을 거예요. 학생들이 저희 이제 어머님들도 학생 때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매일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학생들 고생이 많죠. 자, 집중해서 1시간 반씩 수업 듣고. 그렇지만 이 수업 듣고 하는 것들이 수업 듣고 공부하는 것들이 어차피 일반고에 간 이상 할 거거든요. 제가 일반고에서 공부를 난 더 이상 안 하겠다. 대학을 안 갈 거야. 이런 학생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다 꾸역꾸역 해요. 기왕에 할 거 좀 멋지게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거의 마무리인데 여기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1로 올라가는 그런 시즌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특히 좀 이제 마음가짐을 바꿔서 나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덤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제가 가이드해 준 부분들 좀 잊지 말고 하고 입시에 대한 얘기들은 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제가 또 할 거니까. 그래서 3월 달에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도 잘 들으셨을 것 같고, 이번에 겨울방학에 고밀도 강좌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마 학원에서 문자나 뭐 학원 친구나 뭐 밴드나 등등에서 계속 알릴 텐데, 제가 영상도 찍었거든요. 강좌 안내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한 강좌들이 있으면 수강하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우리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드렸는데 답변이 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좀 더 답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혼자 떠들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